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살면 언젠가는 하늘도 감동해서 제 소원 하나쯤은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박복하고 고달픈 제 인생살이에도 항상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부모 복도 없어서 혼자 살아왔고 누구한테 속 얘기 한 번 못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늘 기적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시댁이라는 울타리도 생기니까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더러운 악의 구렁텅이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로운 인생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한 가지가 늘 의아했어요. 왜 제게는 할머니가 없을까 하는 거였어요. 친구들 집에는 친할머니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는데 저희 집만 명절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할머니가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있다는데. 돌아가신 거야? 어, 없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럼 나는 왜 친척도 없어? 민지는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다던데. 만나기만 하면 선물도 주고 용돈도 엄청 준대. 엄마 아빠가 외동이라 그래. 우리 딸 외로워? 엄마가 옆에 많이 있어줄게. 그 대답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컸어요. 크게 뭘 사주거나 좋은 데 데려가는 건 아니었지만 늘 제 곁에서 함께 놀아주고 제가 힘들어하는 건 같이 도와주시고 정말 저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이었죠. 엄마 아빠 두 분도 참 다정한 부부였어요.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었는데요. 다세대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 두 분 다 일을 하셨지만 두 분은 늘 서로 도우면서 살으셨는데요.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아빠가 먼저 집안일을 챙겼고 엄마는 피곤해 잠든 아빠 옆에서 굳은 손에 바세린을 조용히 발라주곤 했어요. 아빠가 납땜일을 해서 손이 거칠어져 있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해주려고 조심스럽게 바르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곤 해요. 아빠가 일을 일찍 마치는 날이면 저와 함께 엄마를 데리러 나갔어요. 저는 한 손엔 아빠 손, 한 손엔 엄마 손을 잡고 걸었고 그때의 길은 제 어린 시절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기억이 정말 제일 행복했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자 엄마는 일을 더 하고 싶어 했었어요. 소민아, 이제 우리 소민이가 10살이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엄마 일 하나 더 해도 돼? 그러면 엄마가 밤 10시에 들어오게 돼. 꼭 해야 하는 거지. 괜찮아. 아빠가 7시에 오니까 아빠랑 있으면 돼. 알았어. 그 대신 너무 힘들게 일하진 마. 알았지? 그날부터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숙제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TV도 보고 시간을 때웠죠. 그래도 아빠가 7시에 퇴근을 하고 오면 저녁을 챙겨주시고 저를 살뜰히 돌봐주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지만 그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때쯤부터 아빠와 엄마가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빠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엄마는 더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일을 잃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그 사이에 아빠와 하루를 보냈어요. 아빠는 제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간식도 챙겨주었어요.
우리 딸 아빠가 머리 묶어줄까? 아마 학교에서 아빠가 머리 묶어주는 사람은 우리 소민이밖에 없을 거야. 맞아,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나 나비머리 해줘. 그리고 오늘도 나 데리러 와. 간식은 팬케이크 먹을 거야. 알았지? 저는 집에 아빠가 있고 저를 잘 챙겨주는 그 시간이 좋아서 솔직히 아빠가 일을 안 하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학교가 끝난 뒤 친구와 놀다가 친구를 놓치고 길까지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만 주룩주룩 나고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엄마 아빠 이름을 차례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그럼 말하지 말고 집에 전화해보자 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건네줬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번호가 잘 생각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 집 전화번호를 눌렀고 아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울기만 했고 경찰관이 전화를 넘겨받아 상황을 설명한 뒤 아빠가 파출소로 오셨어요. 아이가 많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면 집 전화번호나 부모님 이름, 주소 정도는 기억할 텐데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잘 달래주세요. 아휴, 우리 애가 많이 놀랐나 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민아, 많이 당황했어? 아빠, 나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나 무서웠어. 아빠도 무척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미아 방지 팔찌를 해주셨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말을 못할 줄은 아빠도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팔찌를 하니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또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밤늦게 퇴근하시다 무단횡단을 하셨고 교통사고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도 저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아빠와 둘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 아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술만 마셨고 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혼자 밥을 해 먹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과 숙제를 도맡아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빠가 일을 안 하니 월세가 밀렸고 결국 보증금까지 깎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주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어. 방을 빼든지 돈을 주든지 해야지. 술 사 마실 돈은 있으면서 방값 낼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돼? 수도세, 가스세 다 밀린 거 알고 있죠? 이달 안으로 방 빼요. 아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맞받아쳤어요. 준다고 했잖아, 준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 거야? 왜 이렇게? 에이씨. 그러고는 욕을 퍼부으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어른들 싸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랐고요. 무서워서 저는 방문 뒤에 조용히 서 있다가 숨을 크게 쉬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변해가는 모습도 밀려버린 집세도 집주인의 목소리도 그 모든 게 어린 마음에 계속 겹쳐서 두려움으로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월세를 밀린 것도 보증금이 사라진 것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지냈고 결국 저희는 집을 빼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저희가 버티자 집주인은 사람을 불러서 집안의 짐을 모두 빼버렸어요. 갈 곳을 잃은 저는 아빠와 함께 그날 그대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아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밤을 보낸 다음 날 아빠는 저를 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고아원이었어요. 소민아, 여기서 딱 1년만 기다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산 다음에 소민이 데리러 올게. 아빠, 싫어. 나 여기 싫어. 아빠랑 같이 갈 거야. 나 길거리에서 자도 괜찮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나 버리지 마. 저는 울면서 아빠를 잇는 힘껏 잡았어요. 팔이며 옷자락이며 놓치지 않으려고 매달렸는데 결국 손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대로 저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빠는 1년만 있으면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해마다 생일이 지나고 새해가 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쌓이면서 아빠에 대한 감정은 점점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빠가 큰돈을 벌어서 나타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적 같은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티듯 자랐어요. 그래도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고아원 자립 후 숙식을 제공하는 호텔에 취업해 객실 청소를 했고 돈을 빠르게 모았어요. 하지만 일만 반복하는 생활에 자존감이 무너져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을 땄어요. 1년을 버텨 모은 돈으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고 건강검진까지 하는 개인 병원에 취직했어요. 7년 동안 일하며 체혈실 팀장이 됐고 연봉도 올랐어요. 그 무렵 업무적으로 자주 연락하던 한 회사 인사팀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주말에는 친구와 홍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분을 우연히 마주쳤지 뭐예요. 서로 놀라서 인사를 나눴고 결국 그날 셋이 함께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 만남을 계기로 연락이 더 잦아졌고 관계가 이어지면서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3년을 연애했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이미 연애하면서 제 배경을 모두 말했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너 부모가 되어줄게.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살아.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라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그냥 눈물이 나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눈물을 직접 닦아주셨어요.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울컥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제 속이 단 한 번도 시끄러울 일이 없었어요.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두 분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주었어요.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자 필요한 살림살이는 시부모님이 챙겨서 채워주셨어요.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러려고 돈 모아둔 거야. 필요한 건 다 말해. 다 사줄게. 정말 부담되실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하고 든든해요. 시아버님은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아시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혼주 자리를 대신 앉아달라고 하셨어요.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두 분의 보살핌 속에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도 무리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어요. 저에게 결혼은 정말 인생의 이막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싹 지워질 만큼 매일이 안정되고 행복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셨어요. 저는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었고요. 사랑받아서 그런지 인상도 달라졌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만도요. 저희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남편이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야간 근무가 있어서 퇴근이 늘 늦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8시쯤 되는데요. 반면에 남편은 6시에 퇴근해서 언제나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그냥 쉬어도 되는데 꼭 집에 오면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개고 쓸고 닦고 하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퇴근할 때는 아예 장을 봐와서 저녁 식사까지 만들어 놓는데요. 그 맛이 얼마나 일품인지 몰라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 때마다 오늘 메뉴는 뭐일지 기대가 되곤 해요. 여보, 어서 와. 오늘도 고생 많았어. 밖에 많이 춥더라. 그래서 김치찌개 얼큰하게 끓여놨어. 소주도 한잔 할까? 정말? 좋지. 나도 추워서 따뜻한 거 계속 생각났어. 금방 손 씻고 올게. 집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그 풍경만으로도 하루 피로가 풀렸고 남편의 배려가 늘 고마웠어요.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결혼 후까지 한결같이 저를 대해 주셨어요. 힘들면 쉬라고 먼저 말해 주셨고 바쁘면 굳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라기보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요리도 잘하시는데요. 종종 반찬을 보내주시거든요. 세아가 내가 파김치랑 총각김치 담가서 보냈어. 도착하면 아마 조금 익었을 거다.
김치 냉장고에 바로 넣어놔. 알았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밑반찬도 정말 잘 먹고 있어요.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어요. 저를 생각하면서 챙겨준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고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반찬통을 열면 집 냄새 같은 게 함께 나는 것 같아서 그걸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저에게도 제 걱정에 반찬에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그 시기엔 참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그 평화가 오래 가진 못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혹시 황정봉 씨 가족분 되세요? 저는 파출소 경장입니다. 고인 관련해서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아빠 이름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라 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놀랐어요. 네, 맞아요. 제가 황정봉 씨 딸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방금 고인이라 그러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하실지 가족분 의견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방문하셔서 확인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졌고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경찰 말로는 아빠가 쪽방에서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했어요. 저를 버린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원망이 컸어요. 제가 말없이 앉아있으니 남편이 다가와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줬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갔다 와. 그래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당신이 아니면 할 사람도 없어. 나도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동안 나 버리고 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내가 힘든 이유가 딸이라고 해서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그래서 안 가려고 무용고자로 하고 싶다는데 뭐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하나뿐인 딸 고아원에 두고 떠난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어. 저는 결국 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아빠는 무용고자로 처리됐다는 소식만 나중에 들었어요. 한때는 잘 돼서 저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했지만 딸까지 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에 속상함보다 화가 났어요. 잊은 사람을 붙잡고 있어봐야 마음만 불편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시댁에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님이 아무 연락 없이 큰 캐리어를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 밤에 웬일이세요? 이 짐은 뭐예요? 혹시 아버님이랑 다투셨어요? 나 그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이제는 진짜 못 살아.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님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신혼부부 사는 집에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듯 해서 제가 먼저 남편을 말렸어요. 그리고 입이 바짝 마른 어머님께 얼음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 일단 숨 좀 고르시고요. 아버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얘들아, 니네 아버지 그 인간이 바람을 폈어. 이 나이에 첫사랑이란다. 네? 바람이요? 첫사랑이요? 전 정말 황당했어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눈이 커졌고 너무 놀라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평소 점잖고 조용한 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님은 최근까지 아버님 문제로 매일 다투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 말을 하면 수습될 거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머님도 더는 참기가 힘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오시는 초강수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집을 나왔다고 해서 아버님이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장은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어머님께 저희 집에서 계시라고 했고요.
다음 날 남편이 시댁에 가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했는데요. 아버님과 이야기를 하고 온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님에게는 아버님이 곧 연락하실 거라고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그런데 저와 단둘이 되자 전혀 다른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아빠가 엄마하고 조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분이랑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말이 너무 강경해서 내가 설득을 못했어. 뭐라고? 조론? 아버님 뭐에 홀린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그렇게 꼬셨대? 갑자기 왜? 이건 좀 너무하잖아. 첫사랑이라잖아. 남자는 첫사랑이면 마음이 확 가는 경우가 많아. 아빠도 그분 소식을 몇십 년 동안 몰랐다가 우리 결혼할 때 동창이 그분 근황을 전해줬대. 그래서 다시 연락이 닿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가족들 다 저버리고 첫사랑 찾아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운 공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한평생 잘 사시다가 남은 인생은 원망 듣고 사실 거래? 그런데 말이야, 나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 놀라지 마. 그 여자분이 아직 처녀래. 6남매 중 맞으라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결혼을 못했다는 거야.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더라고. 남은 인생은 그 사람과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일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흔들려 보였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날 직접 아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런 얘기 들었지?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 좀 잘해줘. 내가 위자료에다가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주고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말 좀 잘해줘. 응? 아버님, 너무 의리가 없으세요. 어떻게 어머님께 이러세요? 한평생 같이 산 조강지처예요. 맞아. 나 의리 없고 나쁜 놈 맞다. 근데 남은 여생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 내가 가족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너도 알잖아. 회의자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아버님의 말투가 단호해서 왜 남편이 설득을 못하고 돌아왔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 저는 어머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의 조론 의사도 말씀드렸고 아버님이 제시한 조건들도 그대로 전했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아버님 마음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제 다음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끝이라고? 세아가 나 이제 어쩌니?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어머님이 너무 당황해 하셔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있고요. 혼자가 아니세요. 그건 일단 안심하시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님이 돈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가진 걸 최소한으로 만들면 그분도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어머님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는 게 맞아요. 이 인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어. 안 하던 짓 하면 곧 죽는다던데 하늘에서 천벌 받은 거 아니야? 알았다. 나도 치사해서 조론해 준다. 그제야 어머님도 마음이 잡힌 듯 했고 본격적으로 아버님과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희는 함께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을 만났어요. 어머님이 먼저 서류 얘기를 꺼내며 재산분할 위자료, 생활비 등을 정리해서 공증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의 여동생들, 즉 시누이들에게도 이 상황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무시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론을 하면 고모님들한테 의무가 없어지니 말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아버님은 눈이 커지면서 말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끝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족들한테 왜 말해? 그럴 필요 없잖아. 당신은 앞으로 내 인생의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당신 가족들한테 계속 책임을 져야 해?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조론하면 누가 손해인지 생각도 안 해봤어?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어. 그러자 아버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퍼부으셨고 어머님은 지지 않고 그대로 맞받아쳤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 집에서 살 거야. 그러니 작은 아파트는 나한테 사줄 필요 없어. 그냥 이 집을 놔주고 당신이 나가서 작은 아파트에 살면 돼. 그 말을 들은 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한동안 말도 못하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아버님이 나가고 나서 어머님은 아주 시원하다는 듯 표정이 풀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론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아버님이 그렇게 나가신 뒤 저희는 어머님 짐을 함께 풀었어요. 그리고 마침 저녁 시간이라 어머님이 떡국을 끓여주셔서 그것도 먹었고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며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와 또 다투실까 걱정도 돼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남편이 출출하다며 야식을 시키자고 해서 같이 메뉴를 골랐고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영화를 틀어서 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밤 10시가 되는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건 분명 이유 있는 전화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정식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저는 소방대원입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아들로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남편은 순간 표정을 굳히며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네, 제가 김정식 씨 아들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아버지 혹시 어디 다치셨어요? 아버님이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많이 다치셔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이 너무 선명해서 저희 셋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님이 사고를 당했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르는 척하고 싶었어요. 믿기지 않았고 어머님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신 직후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마치 누군가 장난처럼 벌인 일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희는 급하게 옷만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심장이 떨려서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상황은 끝난 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태로 도착했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고 남편이 어머님 팔을 붙잡아 겨우 지탱했어요. 남편이 함께 온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여자분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셨는데요. 모텔에 들어가시려고 한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틀어서 모텔 앞 도로에서 전봇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충격이 커서 두 분 모두 현장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보니까 아버님 옆 베드에 상간녀가 누워 있었는데요. 그분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인지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가족들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경찰은 말을 잠시 멈추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측정해보니까 아버님은 음주 상태였습니다. 두 분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운전은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뒤틀릴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분명 몇 시간 전에 화를 내고 나가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요. 상간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를 눈으로 확인하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냥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다들 우왕좌왕해서 슬플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을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하기에 장례를 치렀고요. 상간녀 쪽도 장례를 치르고 그 집 가족들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결국
아버님과 조론을 준비하던 어머님에게 모두 돌아갔어요. 당사자 둘이 없는 소송이다 보니 알고 싶지 않았던 아버님과 상간녀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감정 소모가 훨씬 컸어요. 어머님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새로운 흔적이 나온다든지 그 집 사람들을 마주친다든지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셨고요. 그러다 결국 우울증까지 오셨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내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서 끝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전화를 드리고 어머님 상태를 살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으면 혹시 식사는 하셨는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꼼꼼히 여쭤보곤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향해 화를 쏟아내셨어요. 취기가 잔뜩 섞인 목소리였는데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못된 년, 나쁜 년. 네 짧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평소 어머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취해서 흐트러진 말투였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술 드셨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제가 아무리 물어도 어머님은 계속 욕만 하셨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일을 하다 말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어머님은 못 드시는 술을 소주 5병이나 비우신 상태였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원망을 쏟아냈어요. 제가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자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의자를 던지고 잡히는 건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너가 나한테 시켰잖아. 가만히 있으면 돌아올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계속 물건이 날아오니 저도 순간 겁이 났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도마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제 이마의 정통으로 박은 거예요. 저는 뒤로 쓰러졌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어머님이 제 위에 올라타서 저를 때리고 계셨어요. 여기 있다가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님을 밀어내고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 당시 의료 파업 중이라 조금 규모 있는 2차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제 상태를 보더니 단정하게 말했어요. 신고해드릴까요? 상처가 꽤 커요. 사건 접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런 오해는 제가 잘 풀 수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려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소지품이 바닥으로 조금 흘러내렸어요. 의사가 그것들을 주워주시다가 제 미아 팔찌를 발견했는데요. 사실 그 팔찌는 어릴 적 아빠가 저에게 해준 건데요. 엄마 납골당에 걸어두려고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팔찌를 한참 유심히 보셨어요. 미아 팔찌에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네요. 요즘은 보기 드문 형태라서요. 아, 그거 제 팔찌예요. 어릴 때 차고 다녔던 거예요. 그땐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만 있으니까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냥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분과 성함이 비슷해서요. 황정자 봉자세요. 왜 그러시나요? 제가 이름을 말하자 의사 선생님이 눈이 커지더니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단번에 달라졌어요. 그리고 약 5분 뒤 병원장님이 거의 달려오다시피 하면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듯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 정봉이 딸이라고? 네가? 나 모르겠어. 너희 아빠 친구야. 네? 아빠 친구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절 어떻게 아세요? 내가 황씨 사람만 잡고 다녔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타나네. 병원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네 아빠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다.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며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병원으로 도착했고 병원장님은 오늘은 우선 처치받고 안정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음 날 다시 병원장님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과 어머님에게 맞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자 남편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혹시 치매 초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마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상태였던 것 같아. 진짜 괴롭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린다는 게 말이 되냐? 나도 그때는 무서웠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이 많이 무너져 계셨던 것 같아. 남편은 자신이 대신 사과해야겠다며 제 손을 잡았고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 잠드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괴로워했지만 전 괜찮다고 다독였고요. 아까 병원장님과의 일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할 얘기 할 게 더 있어. 병원 갔을 때 우연히 병원장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 친구라더라. 나 보자마자 반가워하시고 그동안 나 찾고 있었다고 하셨어. 병원장님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래? 그건 내일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 준다고 했어. 약속 잡고 왔거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 나도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내일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저도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저는 참 오래 버텨왔고 그 시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삶에도 기댈 울타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큰 병원 병원장님이 아빠와 가까웠고 저를 유독 반겨주셨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는 걸까? 제 인생에도 한 번쯤 좋은 일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스쳤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장님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은 퇴근 후 어머님 집으로 가기로 했고요. 둘 다 잘 이야기하고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다과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병원장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초조해 보였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서 와라. 오늘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 오는 길은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병원장님은 한동안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내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원장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 지방의 한 시골로 의료 봉사를 갔다가 아빠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날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바람을 쐬러 혼자 산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 고립되었고 마침 산에 올라왔던 아빠가 원장님을 발견해 구해줬다고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잘 통했고 금세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네 아빠가 정말 크게 위로가 돼줬어.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지. 그래요? 아빠가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긴요, 제가 어릴 땐 정말 다정한 분이었어요. 그 후 아빠가 서울로 올라와서 취업하고 결혼했을 때도 연락을 이어갔고 원장님이 저희 집에도 몇 번 방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어려서 그런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빠에게서 연락이 끊겨 원장님은 계속 아빠 소식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뒤늦게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요. 엄마도 아빠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서러운 날이 많았겠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저는 고아원에 갔잖아요. 아빠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하루하루 겨우 버텼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누군가에게 다시 찾아진 느낌이에요. 네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한 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를 귀찮아서 보낸 게 아니야. 그건 차차 알아가 보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아빠가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 순간에는 아주 크게 위로가 됐어요. 원장님은 제 상태도 걱정하시며 물어보셨어요. 몸은 괜찮아? 네 자태를 봤는데 꽤 크게 다쳤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한테 맞은 거야?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시댁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요. 술 드시고 저한테 폭력이 있었어요. 사이가 원래 나쁜 건 아닌데요. 한순간에 어머님이 욱해서 제 탓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차차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요. 제가 말을 마치자 원장님은 깊게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내가 네 부모 대신 되어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지켜줄게. 이런 제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눌러놓고 살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원장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정말 잘 됐다고 저를 축하해줬고요. 남편은 어머님과 이야기를 잘 했다고 저에게 미안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려서 저 괜찮으니까 다음부터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그 뒤로 원장님은 계속 저를 챙기셨어요. 병원에는 간식이 오고 집으로는 갈비가 박스째 왔어요. 병원을 옮기고 싶으면 말하라거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도와주겠다는 말도 여러 번 하셨어요.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보호였고 누군가 진짜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에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뒤 원장님은 남편과 함께 보자고 하셨고 저희는 고급 식당에서 만났어요. 원장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건넸어요. 내가 얘 아빠한테 빚진 게 많아서 얘는 꼭 내가 잘해주고 싶어. 자네도 우리 애한테 계속 잘해줬으면 해. 걱정 마세요, 원장님. 저는 제 목숨보다 더 아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과도 원래는 잘 지냈는데 요즘 여러 일이 겹쳐서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가족은 잘 지낼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다음에는 어머님도 같이 보자고 해. 내가 직접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회사 일,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이야기, 원장님의 병원 운영 이야기까지 가볍게 오고 갔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시아버님 일 이후로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자 원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어머님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너희 둘이 먼저 가보자고. 그래요? 좋아요. 원장님도 힘드실 때가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식사 다 하고 산책 갈 겸 가봐요. 식사 후 원장님의 힐링 장소로 갔어요.
호수나 절 같은 곳을 떠올렸는데 도착한 곳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이상한 건물이었어요. 컨테이너를 이어 붙인 형태였고 십자가도 낯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일반적인 교회와는 전혀 달랐어요. 반복되는 외침과 답답한 공기 속에서 바로 느꼈어요. 이단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고 그제야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지금 바로 나가자. 원장님 눈피해서 조용히 나가자. 알겠어. 지금 바로. 저희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조심히 걸어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저희 둘을 순식간에 분리시켰어요. 팔을 잡고 서로 반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 목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달려서 사람들 왕래가 많은 큰 길까지 겨우 도착했어요. 2, 30분은 계속 뛰었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정신을 겨우 붙들고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하다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안 보여요. 어딘데 말만 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택시를 타고 달려오셨어요.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와 함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들어가자마자 방망이를 휘두르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내놔 이 미친놈들아. 어서 내놔. 우리가 당할 줄 알아?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잠시 뒤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옷이 바뀌어 있었고 표정이 멍했어요. 그때 병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더니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자네가 시어머니인가? 잘 왔네. 딱 보니 악한 기운이 가득하네. 분리시켜드리지. 집중 기도실로 가자고.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러자 또 여러 명이 몰려와 어머님과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희는 온 힘을 다해 버텼지만 성인 남자들 여러 명의 힘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휘두르던 야구 방망이는 금방 빼앗겼고 손목과 팔이 강하게 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사실 어머님과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미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걸어둔 전화 한 통이 이 순간에 저희를 살린 거였어요. 순식간에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 여러 명이 손전등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파란 조명이 벽과 바닥을 번쩍이며 훑어가고 안쪽에서 기도문을 외치던 사람들까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들이 안으로 깊숙이 진입하자 그 교회 사람들은 갑자기 우왕좌왕하며 뒷걸음질 치거나 벽 쪽으로 몰려갔고 아까까지 저희 셋을 끌고 가던 남자들도 손을 떼고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포위됐으니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손 보이게 두세요. 그 순간까지 저희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기세가 꺾였고요. 경찰 몇 명은 내부를 계속 통제했고 또 다른 경찰 2명은 저희 앞에 서서 보호막처럼 막아주며 말했어요. 3분 밖으로 먼저 나가시죠. 안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세요. 그제야 안심이 되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경찰의 부축을 받아서 밖으로 겨우 나왔고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움켜쥘 수도 없었어요. 경찰이 저희를 밖으로 대피시키고 난 뒤 현장에서 바로 신원 확인과 1차 진술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은 저와 남편 어머님을 서로 떨어뜨려 앉히고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도주를 막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물었어요. 저희 진술을 들은 경찰은 현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감금 시도와 강요 혐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있던 원장과 목사, 그리고 저희를 붙잡던 남자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위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행범으로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차 몇 대가 더 차례로 들어오면서 그들은 각각 나눠 태워져 경찰서로 이동했어요. 저희 세 사람도 피해자 조사로 분류되어 경찰서로 가서 추가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이 저희 얘기를 다 듣더니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강요, 협박, 감금 시도에 해당해요. 처벌할 수 있으신데요. 그래요? 저도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이후 원장과 교회 지도자들은 임의동행으로 출발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요. 경찰은 그들이 사용한 휴대폰, 내부 문서, 단체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컨테이너 교회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종교시설 내부 자료와 CCTV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자 원장 측은 벌벌 떨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장이라고 하던 그 사람이요. 어쩌다 그런 종교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사입이 종교 안에서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었다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마음이 약해 보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만들고 그 빈틈을 통해 종교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번복되어 왔더라고요. 그 수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이비 종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 완전 끝장날 뻔했네요. 그 종교에는 가족이 없거나 혼자가 된 사람들, 마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미 깊이 빠져 있었대요. 원장은 병원 안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을 끌어들여 종교를 믿게 하고 월급까지 바치게 했다고 들었어요. 저를 도와주겠다는 말들도 결국은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이었어요. 예전에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일이 되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이비 종교는 이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크게 수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잘 신고하셨고요. 아주 잘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아찔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와 남편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원장을 계속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한때 아빠와 알고 지낸 사람이라 했고 저를 보며 눈물까지 글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원장에게 직접 물었어요. 저희 아빠한테 진 빚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원장은 갑자기 박장대소를 했어요. 진심이 1도 없는 사람을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그거 다 뻥이지. 그 말을 다 믿었어. 아직도 이거 사람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네. 우리 병원 의사도 나랑 같이 전도사거든. 걔가 미아팔찌 보고 이런 스토리를 떠올렸지 뭐야. 난 자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전부 만든 이야기야. 그걸 그대로 믿었구만. 참 쉬운 사람이네. 허허. 저는 입술이 떨려서 말도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참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저를 도와줄 어른이라고 믿었었네요. 진심인 줄 알았어요. 원장은 여전히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그제야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저도 거의 당할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일로 마음이 무너져 있고 부모가 없다는 말까지 했던 제가 딱 노리기 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빠를 안다며 부모가 되어주겠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전부 종교로 묶어두려는 미끼였어요.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생각하니 살아서 빠져나온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쪽에서는 어머님을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감금 강요 혐의로 맞고소했어요. 이미 피해자 가족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저희까지 나서면서 고소가 본격화됐어요. 세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혐의가 인정됐고 핵심 인물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종교는 해체됐어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어머님과도 따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은 술만 마시면 감정이 과격해지는 편인데 그 당시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저에게 괜히 서운함이 폭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창피하고 통제하지 못한 행동이 너무 미안했다며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을 용서했어요. 남편도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며 이어가는 거요. 다들 이렇게 사시죠.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황스러운 일,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감당 못할 감정이 터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 스스로를 지키고 내 편을 찾아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